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오는데 너무 보고 기절할 것 싶었어요. 같은 영숙의 이야기가 꼭 시작됩니다. 볼게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뜬 명숙은 어둠 속에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다. 7회째 맞이하는 이날만큼은 잠이 깊게 들지 않았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 명숙은 주방으로 향했다. 찬장 깊숙이 모셔두었던 북어 한 마리를 꺼내 물에 담갔다. 아들 준호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명절 때마다 엄마 이 맛 따라갈 사람 없어요 라며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명숙은 북어를 찢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았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북어를 볶는 동안 부엌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다. 하지만 그 냄새를 맡아줄 사람은 이 집에 없었다. 국이 끓는 동안 명숙은 거실로 나왔다. 소파 옆 작은 선반 위에는 7년째 그대로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준호의 낡은 스마트폰, 먼지가 앉은 안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명숙은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다. 만지면 무너질 것 같았다. 전원조차 켜지 않은 휴대폰은 까맣게 잠들어 있었고 화면에는 지문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님, 오늘 준호 오빠 기일이죠. 저희도 집에서 조촐하게 차렸습니다. 건강하세요. 명숙은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7년 동안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수진의 이름만 봐도 가슴속 어딘가가 뒤틀렸다.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그 길이었는지. 명숙은 며느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부엌으로 돌아온 명숙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북어 미역국, 나물 3가지, 전, 과일. 혼자 준비하기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명숙은 하나도 줄이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 배를 깎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붉은 피가 배 위로 떨어졌지만 명숙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오전 8시였다. 명숙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진 속 준호는 35의 나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명숙은 절을 올렸다. 1번, 2번. 이마를 바닥에 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머니, 준호가 교통사고를. 전화를 받던 순간 병원으로 달려가던 길 차가워진 아들의 손. 명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명숙은 소주 한 병을 가져와 작은 잔에 따랐다. 영정 사진 앞에 한 잔, 자신의 앞에 한 잔. 잔을 들어 올리며 나직이 속삭였다. 준호야, 엄마 여기 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명숙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7년째 반복되는 이 의식. 명숙에게 남은 것은 이 하루뿐이었다. 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들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루. 명숙은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유리 너머로 만져지는 차가운 감촉. 준호는 영원히 35살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명숙은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제사상 앞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명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나이가 들수록 절을 하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상을 정리하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명숙은 멈칫했다. 전화벨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의 휴대폰은 가방 속에 있었고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선반 위에서 나고 있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먼지가 수북이 쌓인 준호의 휴대폰에서 명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꿈을 꾸는 걸까?
아니면 귀에 이상이 생긴 걸까?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영상통화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전원도 꺼져 있던 휴대폰이 어떻게 울릴 수 있는지 명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다. 마치 준호가 부르는 것처럼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서서히 밝아졌다. 그리고 거기 작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볼에는 보조개가 패여 있었다. 아이는 화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할머니. 명숙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라고? 이 아이는 누구지? 명숙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매일 보던 미소. 할머니 저예요. 보람이요.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실 거래요. 보람이. 명숙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수진이 보낸 문자 중에 명숙이 읽지 않고 지워버린 수많은 메시지 속에 그 이름이 있었다. 며느리가 낳은 아이. 준호가 세상을 떠나고 석 달 뒤에 태어난 손녀. 명숙은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화면 너머 아이의 뒤편으로 낯익은 물건들이 보였다. 준호가 즐겨 입던 체크무늬 셔츠가 의자에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준호가 쓰던 검은 테 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에 붙은 포스터, 준호가 좋아하던 야구팀 포스터였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북어국 끓이는 걸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TV 보실 때 꼭 방석 2개 깔고 앉으신대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습관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지? 수진이 말해줬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었다. 아이의 말투, 환하게 웃는 모습, 눈을 찡그리며 말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준호를 닮아 있었다. 할머니, 아빠 사진 매일 봐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같다고 했는데 아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엄마가 녹음해뒀대요. 명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명숙은 황급히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화면 속 보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명숙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이. 존재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손녀.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할머니라 부르며 울고 있었다. 아니야. 명숙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다. 잘못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놀란 거야. 보람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준호가 있었다. 명숙은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단단히 쌓아 올렸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화면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준호의 눈으로, 준호의 미소로. 영상통화가 끊긴 뒤 명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식어갔다. 보람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준호를 닮은 그 눈, 그 미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7년 동안 그래왔듯이.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대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다. 7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는 놀랄 만큼 야위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성글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두꺼운 패딩 안으로도 드러나는 마른 어깨. 수진은 명숙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명숙은 문을 닫으려 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 낡은 공책이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명숙은 공책을 받지 않았다. 수지는 그것을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려 했다. 뭔데? 명숙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수진이 멈춰섰다. 보람이 육아일기예요. 7년 동안 매일 썼어요. 왜 내게? 어머님이 언젠가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명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만 명숙은 외면했다. 현관으로 돌아온 명숙은 공책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쳤다. 수진의 가늘고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다. 보람아, 내가 이 일기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내게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할머니는 지금 엄마를 만나주지 않으시지만 언젠가는 내가 할머니와 아빠를 이어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어머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엄마는 아빠의 번호를 지킬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 명숙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보람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보람이가 태어났어. 2.8kg. 작고 여린 아기야. 준호 오빠를 닮아서 눈을 찡그리며 울더라. 오빠가 보고 싶어.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을 텐데. 어머님께 알려드렸지만 답장은 없었어. 괜찮아. 언젠가는 어머님도 이 아이를 안아주실 거야. 명숙은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의 일기는 계속되었다. 보람이가 100일 됐어. 준호 오빠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왔더라. 끊을까 생각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 이 번호만이 오빠와 연결된 마지막 끈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내기로 했어. 보람이가 크면 이 번호로 아빠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해주고 싶어. 100일 첫 돌, 두 돌. 페이지마다 보람이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수진이 겪었던 고단한 날들도 함께. 오늘 보람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 혼자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어. 새벽까지 링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몸이 후들거렸어. 준호 오빠가 있었다면, 어머님이라도 계셨다면. 하지만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보람이가 있으니까. 명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보람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어. 사진을 보고 아빠를 알아봤어. 매일 밤 준호 오빠 사진을 보여주고 아빠야 하고 말했더니 기억하나 봐. 보람아,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최근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어제 준호 오빠 음성 녹음을 찾았어. 오빠가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 그동안 듣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들었어. 오빠가 말했어. 수진아, 내가 만약 없어도 엄마 곁에 꼭 있어줘. 엄마는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거든. 부탁할게. 어머님. 저는 오빠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했어요. 명숙은 공책을 덮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며느리를 원망하고 손녀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홀로 슬픔에 갇혀 지냈다. 그동안 수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기다렸다. 준호의 휴대폰 요금을 7년 동안 내면서까지.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종이에서 희미한 아기 파우더 냄새가 났다. 보람이의 냄새였다. 준호의 냄새이기도 했다. 명숙은 육아일기를 읽고 또 읽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수진이 적어놓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다. 보람이의 첫 미소, 첫 걸음, 첫 말. 명숙이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수진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수진이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였다. 읽지도 않고 버렸지만 주소만은 어쩐지 기억에 남아있었다.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명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거두기를 몇 번, 결국 명숙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보람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제 영상통화로 본 그 아이였다. 실제로 보니 더 작고 앳되어 보였다. 보람이는 명숙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아이는 주저없이 명숙의 다리를 껴안았다. 명숙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샴푸 냄새와 우유 냄새가 났다. 보람아, 누구? 어머님? 안에서 수진이 황급히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명숙을 보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명숙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수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다. 거실 한쪽에는 보람이의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보람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명숙의 시선을 붙잡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보람이가 방석을 가져와 명숙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명숙의 무릎에 올라앉으려 했다. 수진이 황급히 말렸다. 보람아, 할머니 불편하시잖아. 괜찮아. 명숙이 말했다. 보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명숙의 무릎에 앉았다. 아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보람이는 작은 손으로 명숙의 어깨를 주물렀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해주던 거래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명숙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명숙의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다. 퇴근하고 오면 을에 엄마 어깨 아프시죠? 하며 안마를 해주던 아들. 보람이의 서툰 손길에서 준호가 느껴졌다. 할머니 아파요? 보람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야. 안 아파. 시원해. 보람이는 더 열심히 주물렀다. 그러다 가방을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썼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할머니, 아빠 대신 제가 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지만 할머니한테 저를 보냈대요. 할머니 사랑해요. 보람이가.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보람이를 꼭 안았다.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내렸다. 아이는 명숙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린 손이 명숙의 등을 토닥였다. 명숙은 흐느꼈다.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명숙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손은 거칠었다. 설거지와 빨래, 육아로 닳고 갈라진 손이었다. 명숙은 그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7년 동안 너무 미안하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준호 오빠를. 아니야. 명숙이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 근데 사실은.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미웠다는 것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며느리를 탓하며 스스로를 벌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님. 수진이 명숙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다. 보람이가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감쌌다. 엄마, 할머니, 이제 안 울어요? 보람이가 물었다. 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안 울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명숙의 집으로 갔다. 준호의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보람이가 말했다. 아빠, 할머니 모셔왔어요. 7년 만에 명숙은 혼자가 아니었다. 영정 속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분명 웃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명숙의 집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보람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들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보람이의 사진과 스티커들이 가득했다. 소파 위에는 보람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고 신발장에는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명숙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옆에는 수진이 앉아 함께 시금치를 손질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보람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자랑을 엄청 해요. 할머니 집에 간다고. 그래? 우리 강아지가.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을 보는 명숙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느껴졌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수진의 강인함이 그럼에도 준호를 기억하며 명숙을 기다린 그 마음이 명숙을 부끄럽게 했다. 어머님, 손 많이 나으셨어요? 수진이 명숙의 손을 살폈다. 명절 전에 다쳤던 손가락 자리에는 이제 얕은 흉터만 남아 있었다. 다 나았어. 내가 사다 준 연고 덕분에. 다행이에요. 이번 명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명숙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손이었다. 명숙이 핸드크림을 챙겨주고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우긴 덕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보람이의 목소리였다.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명숙이 먼저 손을 저었다. 내가 갈게. 명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다. 보람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명숙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왔니? 명숙은 보람이를 안아 올렸다. 예전 같으면 무릎이 아파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보람이를 안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다. 아니, 힘들어도 행복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람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명숙과 수진, 보람이, 그리고 구름 위에 그려진 준호였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보람이는 명숙의 볼에 입을 맞췄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 보면 속상해해요. 그래. 할머니 안 울어. 명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보람이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다. 오늘 간식으로 할머니가 호떡 부쳤어. 먹을래? 네. 할머니 호떡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웃으며 맞았다. 명숙은 호떡을 접시에 담았다. 보람이는 호호 불어가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엄마, 할머니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보람이가 중간에 앉고 양옆에 명숙과 수진이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저녁 먹고 보람이가 잠든 후 명숙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명숙은 선반 위에 놓인 준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제 그 휴대폰에는 새로운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보람이 영상통화라고. 요즘도 보람이가 자기 전에 아빠한테 영상편지 보내죠? 명숙이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에 꼭 할머니 사랑해요도 말해요. 명숙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이 휴대폰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사랑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보람이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이야말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보람이가 가운데서 명숙과 수진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할머니, 엄마 저기 봐요. 하늘 예뻐요. 보람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빠가 우리 보고 있는 거래요. 빛으로.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정말 준호가 저기서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명숙이 다시 가족을 품에 안은 것을.
보람이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수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을. 준호야. 명숙은 속으로 말했다. 내가 남기고 간 건 슬픔이 아니었구나. 사랑이었어. 사랑할 사람들이었어.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보람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다. 명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다. 7년 만에 명숙의 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아니, 봄을 넘어 따뜻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계절의 중심에는 작은 손녀가 있었다. 준호가 남기고 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